결혼 3년 차인 7월 7석. 나는 300만 원짜리 스마트 매트리스를 구매했다. 절친 수연이 소개해준 이 제품은 커플 모드 전원 기능과 다양한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매트리스를 집에 설치하고 남편 준호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하려는 순간 긴급 출장 명령을 받았다. 아쉬움을 삼키며 집을 나서는 길에 장난스럽게 말했다. 준호야. 7석인데 혼자 집 지키게 생겼네. 3일 뒤에 돌아오면 제대로 보상해줄게.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매트리스 앱에서 알림이 울렸다. 커플 모드 가동 시작.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즉시 화상통화를 걸었다. 서재에서 화상회의 중인 준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연에게 고장 난 매트리스라고 투덜대려는 순간 또다시 딩하는 알림음이 들렸다. 명령 확인. 듀얼 모드 준비 완료. 강도 최대로 설정되었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싸늘해졌다. 첫 번째는 고장이라 쳐도 두 번째까지 매트리스가 거짓말할 리 없었다. 바로 그때 수연의 문자가 도착했다. 에이. 이 제품 평점 5점대인데 설마 고장? 의심의 씨앗이 폭발하기 직전. 홈 CCTV를 확인했다.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자다가 실수로 버튼을 건드린 거겠지 생각하며 안도했는데 수연의 재촉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때? 성능 좋지? 순간 머릿속을 스친다. 당시 이 매트리스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측면 버튼의 우발적 작동 방지 기능이었다. 잠이 다 달아났다. CCTV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던 중 화장실 앞에 놓인 낯선 흰색 운동화를 발견했다. 우리 집 신발장에는 내 하이힐과 준호의 구두만 빼곡했다. 화면 속 운동화는 여성용이지만 무려 265mm, 한국 치수 265. 내 발 사이즈는 235mm다. 이건 내 것도, 준호가 선물한 것도 아니다. 대체 265mm 운동화를 신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비행기 표를 즉시 예약했다. 집 앞에서 심호흡을 반복하며 마지막으로 CCTV를 확인했다. 운동화가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고는 주방에서 식도를 집어들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지만 침실은 텅 비어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 앞 운동화도 사라진 상태였다. 분노를 삼키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디야? 나 지금 집에 있는데 내가 안 보이네? 전화 나두의 이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출장 갔던 거 아니었어? 갑자기 돌아온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마중 나가지 못해서 미안해. 가슴이 철렁했다. 서둘러 말을 이었다. 일이 취소돼서 그냥 돌아왔어. 그런데 넌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늦게 어디 가는 길이야? 나도 급하게 출장이 생겼어.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쯤 너는 탄 거 아니었을까? 그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즉시 발코니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평소 그가 타던 차가 단지 문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내가 돌아오자마자 출장을 가다니. 게다가 그 구두는 공중분해됐잖아.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서서히 말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급해? 어디로 가는데?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SC. 이틀이면 돌아올 거야. 원래는 가기 싫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A사 악어가죽 한정판 구두 갖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SC 매장에 재고가 있다더라. 출장 가는 김에 사줄게. 이 말을 듣자 화가 절로 가라앉았다. 그 구두를 얼마나 사고 싶었는데. 가격도 미친 듯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다. 이준호가 기억하고 있다니. 직접 사주러 가다니. 내가 바람 의심을 하다니. 죄책감이 밀려와 칭찬을 남발하며 전화를 끊었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의혹을 억눌렀다. 아마 내가 과민 반응인가 봐. 이틀 동안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셋째 날. 이준호가 돌아왔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악어가죽 구두를 손에 쥐고 있었다. 즉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글을 남겼다. 우리 오빠가 사준 거야?
곧바로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다. 몇 개의 답장하던 중 정재욱의 아내 정윤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영 씨, 남편님이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하셨네요. 의아했다. 미리라니? 이게 며칠 전에 산 거잖아? 답장이 없자 그녀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몰랐어요? 지난주에 우리 재욱이 SC에서 같은 구두 2켤레 샀는데 한 켤레는 누구 거냐고 물어도 비밀이라고 하더라고. 알고 보니 당신 남편 부탁이었군요. 즉시 반박했다. 이준호가 이틀 전에 직접 사온 거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불가능하다며 영수증 사진을 보냈다. 코드를 확인하니 정말 일주일 전 구매 기록이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왜 나를 속인 거지? 아니면 애초에 SC 출장 자체가 거짓이었을까? 곧바로 그의 회사로 차를 몰았다. 사무실에 난입하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여보, 왜 왔어? 유나 씨 말이 맞잖아. 그 구두 재욱 씨가 대신 산 거라고 했어. SC 출장은 거짓말이었지? 이준호가 허둥대며 설명했다. 화내지 마. 구두는 정말 재욱이에게 부탁한 거 맞아. 하지만 출장은 진짜 갔었어. 재고가 없어서. 실망시킬까 봐 말 못한 거야. 말을 마치며 그는 팔짱을 끼고 찌푸린 표정을 지었다. 마음속에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가 순식간에 꺼졌다. 그의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난이 어조도 누그러들었다. 그런 거였구나. 그냥 사실대로 말해도 됐잖아. 거짓말할 필요까지는 됐어. 마음만으로도 고마운데 다음부턴 이러지 마. 내 말에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화 안 냈어서 다행이야. 알았어.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럴게. 그런데 갑자기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을 이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너희 여자들은 왜 하이힐을 고집하는 거야? 분명 운동화가 더 편하고 실용적이잖아. 운동화라는 단어에 난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보았다. 증발한 하얀색 운동화가 떠올라 눈살을 찌푸렸다. 말하려던 참이었어. 어쩌녁 CCTV에서 하얀 운동화를 봤는데 우리 집에 왜 운동화가 있는 거야? 난 운동화를 신지도 않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여겼다. 나도 몰라. 아줌마 것 아니야? 저녁에 청소하러 오시잖아. 그의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 아줌마 신발은 내 것보다도 작은 사이즈였다. 게다가 일주일 전부터 아줌마는 사정이 생겨 아침 청소로 바꿨다고 했다. 준호의 말에는 빈틈이 너무 많았다. 나는 즉시 아줌마에게 추가 수당을 주고 상주하게 했으며 운동화 사진을 전송했다. 이 운동화를 찾고 있는데 보이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이다. 만약 준호의 바람 사실을 확실히 잡는다면 그자를 가만두지 않을 셈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운동화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오해한 건 아닌가 싶어 업무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저녁에는 준호와 함께 새로 산 스마트 매트리스를 테스트해보려고 했다. 짐을 챙겨 퇴근하려는 순간 스마트 매트리스 앱에서 알림이 떴다. 쾌락 모드로 전환. 최대 강도. 소름이 끼치는 순간 미숙 아줌마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현관에 놓인 하얀 운동화 사진과 함께 민영 씨, 운동화 여기 있는데 왜 못 찾으셨대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나란히 뜬 2개의 알림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매트리스가 다시 쾌락 모드로 바뀌었고 그 망할 운동화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준호는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집 침대 위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나는 즉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고 아줌마에게 현관 문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현장을 적발하고 말겠다며 필사적이었다. 최대 속력으로 달려가 메인 침실로 직행했지만 현관에 있던 운동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침실 안도 텅 비어 있어 분노와 동시에 조롱당한 듯한 무력감이 밀려왔다. 준호의 바람은 확실했지만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하지만 안에는 준호 혼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잠시 멈칫하다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급해? 마침 목욕도 끝났는데 새 매트리스 한번 써볼까? 다른 여자와의 장면이 떠오르자 속이 메스꺼워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험은 무슨 시험? 생리 중이야. 흥미 없어. 준호는 잠시 당황하다가 바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생리 중이라고? 그럼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좋을 거야. 난 좀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갈게. 말을 마치자 그는 진짜 하품을 하더니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 눕더라.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는 걸 느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생리를 마친 참이었는데 함께한 8년 동안 그는 항상 내 생리 주기를 꼭꼭 챙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졌다. 오랜 시간 쌓아온 우리의 감정이 떠오르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건 그 여자가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냐는 거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욕실에서 마구 울고 나니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하지만 저 개쌍놈들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다. 씻고 나와 화장대 앞에 앉았을 때 내 것이 아닌 립스틱 하나를 발견했다. 손에 들어보니 가볍고 충전 포트가 달려있었다. 알고 보니 립스틱 모양의 성인용품이었다. 분명 그 여자가 나를 조롱하려고 일부러 놓고 간 거다. 온몸이 떨리며 잠든 준호를 바라보니 눈빛이 차가워졌다. 좋아. 내 침대에서 바람 피우는 걸 좋아한다며? 제대로 선물을 안겨줄 테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아침을 먹는 사이 베드헤드에 놓인 윤활유를 500이 접착제로 바꿔치기 했다. 긴급 출장을 핑계로 짐을 챙겨 복도로 피신했지만 30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오늘은 만나지 않는 걸까 싶었을 때 집주인 아줌마의 문자가 왔다. 민영 씨. 신발을 아직도 방 앞에 두고 가셨네요. 순간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번뜩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지금쯤 둘은 뗄 수 없는 상태일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침실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구겨진 침구와 어제 그 성인용품이 방치되어 있었다. 비웃음이 나오면서 저들도 이미 당해 병원으로 달려갔을 거라 확신했다. 병원장 친구 재혁에게 즉시 연락해 준호가 진료 접수하는 순간 정보를 넘겨달라고 했다. 위치가 뜨자 놀랍게도 산부인과 병원이었다. 설마 그 여자가 임신했단 말인가? 결혼식 날 평생 한 사람만을 지키겠다던 준호의 맹세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회사를 일으켜 A씨의 신흥재벌이 된 것도 모두 우리 박가 덕분이었는데 절대 그 여자가 내 노력의 결과를 가로챌 순 없다. 이혼을 통해 준호를 문전박대시킬 증거를 모아야 했다. 병원으로 질주하던 중 우리 아파트 단지가 시끄러운 걸 발견했다. 민원 때문이었지만 구경할 겨를 없이 서둘렀다. 병원에서 준호와 팔짱 끼고 있는 여자의 정체를 확인하자 눈이 동그래졌다. 낯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마주치던 얼굴이었다. 드디어 그들의 외도 방법을 알아냈다.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의 스캔들 사진을 확보한 뒤 급히 집으로 돌아가 수연에게 연락했다. 우리가 침실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 청소용 로프가 여전히 1702호 창가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로프를 타고 내려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년 전부터 준호가 출장 간다고 머물던 호텔방과 똑같은 인테리어가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매번 전화 건 그 시간. 그는 이 방에서 미숙이라는 청소 아줌마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다. 그 전에 큰 사이즈 운동화와 이미숙이 계속 보내온 운동화 사진들도 나를 자극하고 놀리려는 의도였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8년 동안 사랑한 남자 이준호의 바람 상대가 40대 청소 아줌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 바람을 피우려고 우리 집 아래층의 집까지 샀다니. 나는 이제야 그들이 어떻게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아. 창문과 베란다를 의심하지 않은 건 우리 집이 18층이라서였어. 그들이 벽 타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지. 하지만 이 아줌마 이미숙은 이준호와 정사를 치르기 위해 청소일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스파이더맨으로 일하며 벽 타는 기술까지 익혔던 거야.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 1년 동안 이준호가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며 바로 아래층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지. 게다가 나는 1년 동안 그와 부부 생활까지 했어. 40대 아줌마와 한 남자를 같이 모시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온몸을 문질러 닦고 싶을 정도였어. 김수연이 내가 멍해진 걸 보고 슬퍼하는 줄 알았는지 달려와 위로했어. 민영아, 힘들지 마라. 이준호 그 벼락부자는 원래 너랑 안 어울리던 남자였잖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지금 이혼하면 손해보지 않을 거야. 다 됐으면 내 오빠 소개시켜 줄게. 나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지. 내가 너무 멍청했다고 스스로 울었어. 그들이 내 눈앞에서 1년이나 바람을 피웠는데 이제야 알아채다니. 수연아, 나 슬픈 게 아니야. 자꾸 속아 넘어간 내 자신이 화가 나. 이 망할 이준호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 지금 바로 사진 찍어서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해. 반드시 알몸으로 내쫓을 거야. 내 말에 김수연은 나보다 더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꺼내 마구 찍기 시작했어. 나도 커플컵, 커플 파자마, 슬리퍼, 이준호 물건들 등 눈에 띄는 것들을 빠짐없이 촬영했지. 어느새 그는 자신의 물건들을 조용히 옮겨 이곳을 제2의 집으로 꾸며놓았더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그가 3년 동안 집요하게 구애하지 않았더라면 가난한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 감동만 받아 기회를 준 건데 함께하면서 극진한 배려에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잖아. 바깥의 자원까지 동원해 그를 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다니. 작은 삶을 두고 내 눈앞에서 나를 모욕하다니.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박민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결혼할 때 말했듯이 사랑이 식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바람 피우면 반드시 알몸으로 내쫓을 거라고. 이준호는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겠지만 난 진심이었어. 증거를 모두 촬영한 후 김수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어. 김수연에게 인맥을 동원해 1702호가 누구 명의인지, 누구 돈으로 샀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지. 이준호가 산 거라면 혼인재산이니 반드시 돌려받아야 했어. 김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니 금방 결과가 나왔어. 집은 이미 숙명이지만 해외 계좌로 이준호가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어. 두 사람은 1년 전 이준호가 출장 중 참가한 암벽 등반 대회에서 만났다고 해. 당시 이미숙은 암벽 등반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틀도 안 돼 침대에 함께 했고 이준호는 바로 집을 샀던 거야. 이 말을 듣자 1년 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입원했던 때가 떠올랐어. 이준호가 출장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고 돌아올 거라고 해서 제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며 친정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너무 지쳐서 한 뼘은 빠진 것 같았는데 그때 돌아온 그 사람은 거지드로라도 저를 걱정하는 척했죠.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제가 친정에 있는 사이에 이미숙을 아래층에 숨겨둔 거였어요. 이 사실을 떠올리니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지금은 그들이 우리 집 아래층에서 바람 피우는 증거를 모두 확보했어요. 이미숙 산모의 진료 기록, 아래층 집 자금 출처가 이준호라는 증거도 전부 제 손에 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을 침대 위에서 딱 잡기만 하면 돼요. 이준호의 혼인관계 유지 중 외도를 확실히 증명해 재산 한 푼 없이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창밖에 매달린 밧줄을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김수연과 의논한 뒤다음 날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내는 척했죠. 여보, 이 동네 관리사무소가 너무 못해요. 우리 집 거실 유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관리사무소에서 고용한 창문 청소부가 돈은 많이 받고 제대로 닦지도 않았어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 안 되겠어. 이 집 못 살겠어. 당장 이따금 집을 매물로 내놓을 거야. 제 말에 이준호는 당황했어요. 화내지 마. 민영 유리창이 조금 더럽다고 이사 가는 건 너무하잖아. 별일도 아닌데. 지금 당장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다시 청소시킬게. 반드시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그 말에 일부러 설득당한 척하며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까지 깨끗해지지 않으면 무조건 이사 간다고 했어요. 이준호는 허겁지겁 약속을 남발하며 전화를 끊었죠.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이준호가 이렇게 급한 건 이사 가면 바람 못 피우기 때문이겠지. 개자식. 이번엔 제대로 혼내줄 거야.
김수연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소형 카메라를 건넸어요. 이걸 방에 설치해 방금 전화해서 그렇게 급해하던 걸 보면 내가 이사 갈까 봐 당장 이미숙을 불러 청소시킬 거야. 명품 시계 같은 걸 방에 두면 분명 방에 들어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대 위에 고가 여성용 시계를 올려놓았어요. 김수연과 함께 바로 맞은편 아파트를 렌트했죠. 우리는 그 아파트에서 토끼를 기다리듯 숨어 있었어요. 동시에 집안 법무팀에 연락해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준호가 재산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김수연과 10여 명의 경호원까지 동원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였죠. 예상대로 30분도 안 되어 이미숙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어요. 평소에 사라지던 하얀 운동화를 신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뙤약볕 아래 유리창을 닦는 그 모습을 보니 김수연과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죠. 어떻게 삼자가 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지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일할 땐 삼자하지 말고 삼자면 일 그만둬라는 말도 있는데 이미숙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멍청한 년이었어요. 우리는 청포도를 먹으며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땀범벅이 된 이미숙은 습관처럼 잠금이 안 된 창문을 밀어내고 침실로 들어왔죠. 제 옷으로 땀을 닦고 화장품을 발에 바르는 걸 보고야 비로소 알았어요와 매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진에 고급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달려가 때리고 싶었지만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참았어요. 이미숙은 화장대 위 시계를 손에 쥐더니 비웃었어요. 이 계집년. 준호 오빠 돈이나 축내는 게 특기지. 어리다고 해서 이길 줄 알았더니 내 발끝도 못 따라오잖아. 기다려봐. 다행히 이번에 아이는 무사했어네. 애가 태어나면 재산 다 물려받을 테니 어쩔 건지 보자고. 옆에서 듣던 김수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 뻔뻔한 년이.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 닦는 건 둘째치고 그런 계획까지 세우다니. 아까부터 이준호가 왜 딩크를 주장하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네.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린 거였구나. 민영아. 내가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진짜로 속아서 몇십 년 후에 늙어서야 알았다면 완전히 끝장이었을 거야. 미숙 아줌마의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멍해졌다. 이준호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도대체 왜? 나는 그에게 잘해줬고 부모님도 사업적으로 늘 지원해줬는데 그는 우리 집안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다. 이제야 그에 대한 증오가 더욱 깊어졌다. 미숙이 시계를 밟아 부수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녹화한 뒤 수연과 함께 경호원들을 대동해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고용한 청소부가 불법 침입해서 내 물건을 사용하고 명품 시계를 망가뜨렸다. 남편이 그 여자 집에 있을 것 같으니 지금 바로 동행해 확인하라. 고 요구했다. 경호원들의 겁먹은 관리인은 즉시 예비 열쇠를 들고 우리를 따라 1702호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딱 놀란 이준호와 미숙은 창가로 달려가 밧줄을 잡았지만 이미 잘려 있었다. 관리인이 문을 여는 순간 창가에 멍하니 서 있던 두 사람이 포착됐다. 수연이 비웃었다. 이준호. 그 꼴 진짜 추하네. 이 미숙 아줌마도 얼굴이 두껍기만 하지. 바로 아래 층에 숨다니. 경호원들이 폰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준호가 발끈했다. 수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두라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불법은 내들이 한 거 아니야? 내 스킨케임 도용하고 시계 부수고 그들의 두드러진 피부를 흘끗 보며 덧붙였다. 500이 접착제 맛이 어때? 이준호.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선언했다. 혼인관계 유지 중 불륜으로 일체 재산 없이 나가라. 안 그러면 이 증거들로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민영 덕에 출세했으면서 감히 바람을 피워? 도대체 왜 미숙 같은 아줌마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 때쯤 이준호가 폭발했다. 너희들은 뭘 알아? 민영 너는 항상 고압적으로 굴었지. 미숙은 날 이해해주고 위로해줬어. 내 옆에 선 매 순간 숨 막혔어. 그 순간 모든 게 수수께끼처럼 풀렸다. 스무평대 원룸에서 시작한 우리의 사랑은
결국 그가 진정 원했던 건 위로받는 것이었나 보다. 하지만 배신의 변명은 들을 가치도 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속 시원히 끝내는 게 나았다. 내 부모님의 사업 지원은 그에게 간섭으로 비쳤다. 나는 그와의 교류 과정에서 사랑에 빠져 결혼을 선택했을 뿐. 결코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 그가 창업할 때면 매일 친구들을 만나 그를 도왔고 술자리마다 내가 앞장서서 막아섰다. 그가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켰는데 이제 와선 모두 잊고 내가 그를 부렸다만 기억한다. 우리 집안의 물질적 지원보다 미숙의 칭찬이 더 소중했던 모양이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벌떡 일어나 그의 뺨을 후려쳤다. 좋아. 이준호.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서명해. 바로 이혼한다. 혼인 재산은 전부 내 것이라며? 근신한 세월을 감안해 20% 지분은 남겨뒀어. 서명하고 내 미숙이랑 같이 나가라. 준호는 이혼 소식을 듣고 망설였지만 뒤에 있던 미숙이 재빨리 부추겼다. 준호야. 서명해. 재능 있는 너라면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이혼하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결정을 못 내렸다. 미숙이 다시 말을 이었다. 두려워하면 그녀가 더 업신여길 거야. 이혼 서류에 서명해. 새로 시작하면 분명 그녀가 찾아올 거야. 황당한 소리에 나와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준호는 신경이 건드린 듯 펜을 움켜쥐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박민영. 너 치사하다. 내가 구하러 올 날을 기다릴 거야. 서명이 끝나자 바로 보안팀을 호출했다.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걸? 손뼉을 치며 외쳤다. 쫓아내. 10여 명의 경호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아파트 단지 밖으로 끌어냈다. 짐을 즉시 수거해 던져주고 나 역시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다. 두 채의 아파트는 즉시 매물로 올렸고 준호에게서 받은 재산은 모두 처분했다. 그의 흔적을 보기 싫었다. 준호는 미숙과 함께 20% 지분을 처분해 새 회사를 차렸다. 투자 유치에 혈안이 되었지만 2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다. 미숙은 마지막 자금까지 챙겨 도망쳤다. 휴가에서 돌아온 날, 준호가 부모님 집 현관에서 무릎 꿇고 있더라. 민영아, 돌아왔구나. 계속 연락했는데. 미숙 그녀가 아이를 지우고 돈을 들고 그가 울며 내 다리를 잡았다. 8년의 정을 생각해 한 번만. 역겨움에 온몸이 소름 돋았다. 발로 걷어차며 외쳤다. 꺼져. 자식. 내 자식은 이미 미숙 뱃속에서 죽었어.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경호원들이 그를 끌어낸 후에도 그는 집요하게 찾아왔다. 회사 정문에서 매일같이 기다리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장미꽃을 들고 무릎 꿇으며 용서를 빌던 이준호를 난 단호하게 내팽개쳤어. 장미를 빼앗아 그를 마구 때린 후 쓰러진 그를 내버려둔 채 악취나는 하수구에 던져버렸지. 이준호가 기어나와 간신히 숨을 쉬던 그때 김수연의 오빠 김태형과 팔짱 끼고 떠나는 나를 본 그는 비로소 나를 완전히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 넋 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게 사라진 그와 달리 김태형과 만난 후 난 자주 연회에 함께 참석하며 변했어. 더 이상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집안과 이준호가 남긴 회사를 인수해 점차 강한 여성 사업가로 성장했지. 김수연에게 이준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막노동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마음에 조금도 동요가 없었어. 원래 그 계층에 속했던 그를 바깥의 자원을 동원해 끌어올렸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으니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당연했지.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최선이었어. 김태형은 내가 가는 모든 행사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냈고 김수연의 중매로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어. 그와 함께한 후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 회사 일을 처리하고 양가 부모님과 식사하며 쇼핑하고 여행하는 일상. 더 이상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처 입힐까 봐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도 양쪽을 저울질하며 고민할 일도 없었어. 김태형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줬으니까. 신분이 맞는 사람이 이토록 편안한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됐어. 과거에 내가 했던 무모한 희생이 우스울 정도였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우리 사이는 결혼으로 이어졌고 화려한 웨딩을 끝으로 우리는 금세 쌍둥이를 안았어. 아이들이 찾아오며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진정한 사랑이 한쪽의 희생이 아닌 서로의 이해와 배려임을 깨달았어. 김태형과의 만남에서 난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찾았지.